안 뜨는데? 시작하십시오. 정말 하세요. 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그 앞에 여태까지 주로 그 경제인이 어떤 건지를 처음에 뭐 5가지 측면을 얘기했고요. 그런 측면들을 누가 어떻게 얘기했는지를 역사적으로 좀 폭넓게 얘기를 했습니다. 끝에 얘기한 그 베커라는 분이 가장 흥미로운 분이죠. 영향력도 많이 미쳤지만 그래서 잠깐 추가하고 이제 그거 경제인에 반대되는 그런 인간상들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베커 그 사람이 한 얘기 중에 또 이런 게 있습니다. 그 모든 죽음은 자살이다. 그래서 나 그게 무슨 뜻인가 했더니 그 흔히 얘기하는 자살은 당연히 자기가 선택한 거니까 자살 맞고, 근데 무슨 암에 걸려서 죽고 뭐 이런 것들, 전염병 걸린 거 말고 이런 것들도 합리적 선택이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뭐 열심히 운동하고 고통을 견디면서 그래서 오래 사는 거고, 어떤 사람은 난 술 담배 다 운동도 안 하고 술 담배 먹고 싶은 대로 먹고 난 일찍 죽겠다. 젊을 때부터 그렇게 선택했기 때문에 결국 일찍 죽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모든 죽음은 자살이다, 이 주장을 하고요. 그리고 끝에 이분이 하던 일은 미국의 시민권을 왜 미국 정부에서 관리하냐, 미국 시민권을 상품으로 만들어야 된다 는 주장을 하다가 서거하셨습니다. 이게 만약에 실현되면 어떨까? 안 팔릴 것 같은데. 아니죠. 복잡해지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중 국적을 인정을 안 하니까 미국은 당연히 인정하고요. 그러면 뭐 돈 많은 사람들이 이중 국적을 하려고 할 거고, 근데 한국 정부에서는 그걸 허용 안 할 거고, 그러면 돈이 다 빠져나갈 테니까 그때부터 한국 정부도 다시 재고해야 될지도 모르죠. 그러니까 심각할 뻔했는데 다행히 이분이 돌아가셔서. 그래서 소위 이분들은 좀 시카고 학파라는 극단적인 시장주의자인데, 이분들의 얘기 중에 어떤 거는 실현된 것도 있어요. 어떤 거는 엉뚱한데, 예를 들면 뭐 교육 바우처 이런 거 주장한 거 프리드만일 겁니다. 그러니까 프리드만이라는 사람이 주장하기를 어느 정도 교육까지는 그 외부 효과, 남한테 주는 영향이 있기 때문에 의무 교육으로 해야 된다, 이걸 인정을 하고, 근데 거기에도 경쟁을 도입하기 위해서 주장한 게 뭐냐면 어떤 지역에 태어난 사람은 그 학교를 가야 된다,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장학금을 주긴 주되 본인이 A 지역의 학교를 갈 수도 있고 B 지역에 갈 수도 있고 이렇게 선택할 수 있게 해야 된다. 그래야지 학교들 사이에 경쟁이 있고 그래야지 학교 교육이 유지된다. 그래서 얘기한 게 교육 바우처입니다. 돈을 300만 원을 돈을 주는 게 아니라 바우처라고 교육 상품권을 주는 거죠. 근데 어느 학교 가서 교육받을지는 각자 선택할 수 있게 해야 된다. 뭐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 자, 그래서 이제 그 경제인에 반대되는 거 아리스토텔레스 길게 얘기할 필요 없겠죠. 여러분들이 뭐 훨씬 더 많이 알고, 많이 얘기하면 제가 책 잡힐 거니까. 도덕적이고 정치적이고 제한적인 의미의 어떤 경제를 얘기하고, 근데 플라톤보다 아리스토텔레스가 훨씬 더 인간이 돈에 약해질 수 있다는 그 예민성을 갖고 있고, 플라톤은 그런 얘기 별로 안 했는데 시장, 가격, 돈에 대한 얘기를 아리스토텔레스 꽤 많이 하고 있고, 그래서 물건이 있는데 신발이 있는데 신발이 그 사용가치, 소위 그 쓸모가 있고 그걸 신고 다니고, 이게 물건의 원래 본연의 목적인데 시장에 팔리기 시작하면서 가격, 교환 가치를 같이 갖게 되고, 근데 사람들이 교환을 시작하고 돈으로 이걸 바꾸고 이러다 보면은 점점 교환 가치, 이게 얼마냐, 이게 어디 쓰이는 물건이냐가 아니라 그렇게 가게 된다는 그 위험성을 얘기하고, 뭐 그러나 여전히 핵심은 그런 어떤 저열한 조음에 휘말리면 안 된다는 거고, 제일 낮은 수준의 조음이 돈이고 그 위에가 아마 뭐 의식주라는 물건이고 그 위에가 뭐 건강, 그 위에가 우정, 그 위에가 도덕적인 실천, 맨 위에가 뭐 철학적인 사색, 철학적인 사색 이 부분에 오면 아마 현대의 경제학자들, 현재 대부분의 경제 주체들, 사람들은 너무 이 추상적인 얘기다,
너무 비현실적이다 이렇게 얘기할 텐데 아리스토텔레스는 그랬고 그래서 결국 아리스토텔레스는 경제의 역할을 굉장히 제한시키는 도덕적인 경제를 주장했고 어쨌든 경제인도 도덕적인 경제인을 주장했을 걸로 보고 그리고 이제 기업 윤리 이런 거를 미국에서는 많이 그 연구를 하는데 뭐 학술지 이런 데 보면 제일 많이 인용되는 철학자가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그래서 제가 언제 경영학자한테 우리도 기업 윤리를 가르쳐야 되지 않냐.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 윤리 가르치는 경영대학 한 군데도 없을 겁니다. 미국에서 많이 하는데. 그때 그 경영학자 말, 뭐 기업 윤리를 가르치면 기업이 망한다. 이건 돌아가신 어떤 경영학자의 실제 증언이었습니다. 그분은 잊어버렸을지도 모르지만 제가 안 잊어먹죠 이런 건. 실제로 딴 분한테도 물어봤는데 경영대학에서 기업 윤리는 후순이다 최소한. 그거 이전에 가르칠 게 너무 많다. 오웬이나 뭐 이런 공상적 사회주의라 한 사람도 있습니다. 지금 뭐 영국의 그 뉴 라낙이라는 데 가보면 이 공상적 사회주의는 막스적인 사회주의가 아니라 공동체적인 그런 거였고요. 그래서 협동조합이니 뭐 사회적 기업이니 이런 거에 영향을 많이 미친 걸로 얘기가 되고 이건 당연히 인간이 공동체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 이런 전제를 하고 있죠. 개인주의적인 게 아니라 이건 이제 18세기 말부터 한 19세기 초라고 봐야 됩니다. 아담 스미스나 이런 것보다 조금 뒤에 그 가장 그 기존 경제 사상에 반대되는 인간상을 제시한 건 마크스죠. 인간 노동자 개인이 아니고 계급, 노동자 그리고 투쟁하는 그리고 뭐 노동 조건을 갖고 싸우고 그리고 자본주의 전체에 대해서 투쟁하고 이런 그리고 계급적인 존재고 개인적인 존재가 아니라 투쟁하는 존재고 선택하는 존재가 아니라 투쟁하고 그리고 사회 구조 속에 있고 그래서 가장 기존 경제학에 적대되는 사회 구조라는 용어를 쓰고 그리고 사회라는 말을 본격화시키고 시민사회, 부르주아 사회 그리고 사회학이라는 것을 만드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것은 마크스죠. 하이에크가 그러니까 사회란 이 세상에 없다. 사회 구조도 없다. 사회학도 그런 거 없다. 이런 사회 정의 이런 거 없다에 바로 그 적수로 겨냥하고 있는 건 칼 마크스였어요. 마크스의 입장에서는 벤담이 사람을 지배하는 두 가지 주의는 쾌락과 고통이라고 했는데 마크스는 노동자를 지배하는 두 가지 주의는 자본과 화폐다. 이렇게 얘기한 거로 볼 수가 있겠죠. 이제 분배를 갖고 싸운다는데 분배에 대해서 얘기한 건 리카도고요. 마크스도 그 얘기를 했기 때문에 피케티가 자본, 21세기 자본 명칭을 그렇게 쓴 거죠. 뭐 아주 정확한 명칭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 의미에서 리카도가 이미 얘기했었기 때문에. 독일 쪽으로 가면 역사학파라는 그 학파가 있었고요. 뭐 19세기 내내 있었고 20세기 초에도 있었고 근데 독일은 경제학이 이렇게 발전한 나라가 아니었고요. 마크스도 독일 태생이지만 어쨌든 경제학이 후진국적인 측면이 있고 여기서는 꽤 오랜 동안 그 경제 주체들이 윤리적이고 도덕적이어야 한다는 생각이 꽤 오래 가고요. 그리고 현재도 아마 미국 그 자본주의와 달리 독일의 자본주의는 그런 성격이 강하다고 저는 보고요. 그래서 인간은 윤리적이고 윤리적이어야 한다. 뭐 기업 윤리니 이런 거에 부합되는 쪽은 이런 거고. 이 사람 예를 들면 브렌타노 이런 사람이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아담 스미스 영국의 경제학자들이 아담 스미스가 인간이 이기적이라고 그랬다는데 내가 보기엔 아담 스미스가 인간은 초기작 보면 이타적이고 뭐 상호적이고 이런 얘기도 했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단순히 보면 안 된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도대체 아담 스미스가 얘기한 게 뭐냐? 이런 논쟁이 생겼고 그때부터 아담 스미스 문제 이런 게 제기가 됐고 이게 이제 뭐 아담 스미스 프로블렘 이렇게 등장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미국의 그 20세기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제도학파라는 경제학자가 등장하고 베블렌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은 사람들이 소비하는데 그렇게 따져가지고 뭐 그 꼼꼼한 그 가정주부가 하듯이 그렇게 합리적으로 안 간다. 소비하는데 과시,
나는 이런 옷을 입을 수 있어. 내 다이아몬드 반지 한번 볼래? 나는 아파트가 이렇게 커. 내 자동차 뭐 이렇게 좋은 거야. 이런 식으로 과시하는 소비. 그래서 여러 가지 병적인 소비 행태에 대해서 얘기하고 사람들이 이렇다. 또 사람들이 습관적으로 소비한다. 그러니까 효용이 떨어진다고 금방 요거하다가 요거하고 이렇게 바꾸는 게 아니라 밥 먹고 점심 먹고 나면 오늘 뭐 커피 마시나 주스 마시나 이걸 계산을 몇 초 사이에 해가지고 오늘은 커피, 오늘은 주스. 이게 병제약인데 그렇지가 않고 밥 먹고 나면 커피 마셔야지 우리. 이렇게 간다는 거고 습관이 경제행위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놀라운 건 근데 20세기 중반부 아니 20세기 초부터 미국이 중심이 돼가지고 사회학계에서 도대체 습관이 인간의 행위에 미치는 그 영향이 제거가 되기 시작합니다. 소위 행태주의라는 그 스키너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면서 그게 다 세척이 돼요. 그러니까 습관은 도대체 행위하고 관계가 없고 그러면서 공리주의, 뭐 합리적 선택 이런 거로 다 바뀌게 되죠. 그게 몇십 년 동안 일어났던 일이고요. 지금은 다시 그게 복원이 되고 있습니다만 어느 정도. 근데 이제 베블레는 습관이 중요하다는 주장을 했던 사람이고요. 그리고 이제 진화를 이 사람이 중시하면서 경제학도 진화적이어야 한다. 진화라는 개념을 받아들여야 한다. 근데 이제 경제학에서 주로 주장하는 이거에 대립되는 개념은 균형입니다. 그러니까 경제학 교과서 들어오면 한계 이게 막 처음에 등장하고요. 조금 지나면 균형, 시장의 균형, 수요와 공급이 만나서 이 두 단어는 경제학자 입에서 떨어져 나가질 않죠. 벌써 균형 얘기하면 경제학자 거의 이렇게 봐도 됩니다. 균형이란 말을 딴 정치학자나 사회학자 별로 안 쓰죠. 그게 흐름인데 이 사람은 그거 잘못됐고 진화라는 개념. 그래서 인간도 계속 변하면서 진화하고 시장도 진화, 사회도 진화 이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약간 역사적인 그런 거에 대해서 기존의 경제학은 별로 인정하지 않고요. 특히 경제인이라고 하는 주류 경제 사상의 인간은 그냥 원래부터 태초부터 이기적인 걸로 딱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인은 그들 입장에서 연장을 하면 아담과 이브도 이기적이고 쭉 끝까지 다 처음부터 변함없이. 근데 이 진화 제가 강조합니다만 제 생각에 저도 늦게야 좀 보게 됐지만 굉장히 뭐 서양사는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진화 이게 확산이 되고 있고 그리고 뭐 경제학에 이미 주류 경제학에도 꽤 들어와 있고요. 그래서 인간과 박테리아 뭐 이런 문제도 있어요. 하여튼 진화가 의미인 소위 보편적 다윈주의, 다윈을 갖고 모든 걸 설명하겠다 이런 의미 적지 않고요. 그리고 인간과 동물이 다르다는 쪽보다는 물론 문화 이런 다른 건 인정을 하고요. 근데 인간 침팬지를 보고 개미, 벌 이런 거 보면서 인간이 어떤지를 충분히 파악할 수 있다. 이런 양자의 유사성에 대한 강조가 더 크고요. 뭐 하버드에 있는 뭐 에드워드 O. 윌슨 이런 사람이 뭐 사회 생물학 이게 바로 이런 쪽의 그런 흐름이고요. 슈페터 네 드디어 나왔습니다. 슈페터 이 사람이 주장한 건 혁신적인 기업가 혁신을 주장했고요. 그러니까 이건 통상적인 경제인은 좀 소극적이고 좀 수동적인데 이 사람은 아주 적극적인 겁니다. 이 혁신가는 말하자면 그냥 통상적인 경영자하고 다르고요. 그래서 이런 걸 강조를 했던 거고. 그 다음에 20세기 칼 포니안이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은 협동조합의 아버지 비슷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거대한 전환 이런 책에서 뭐라고 주장하냐면 시장 경제 혹은 경제를 최초로 발견한 것은 아담 스미스가 아니라 아리스토텔레스다. 이런 주장을 하면서 도덕적인 경제 이런 거를 내세우게 되고요. 시장 경제는 그냥 그걸 옆에서 막아주지 않으면 이게 계속 확산이 되면 폭발한다. 그냥 자멸한다. 이걸 막아야 된다. 생태계를 망치고 인간을 다 저열한 사람들로 다 만들고 뭐 스스로를 지키지 못한다. 막아줘야 어느 정도 스스로를 지킬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어떤 그 이기적인 인간보다는 상호성, 그래서 인류학 같은 데 근거해서 인류학에서 주로 강조하는 건 시장의 교환.
내가 10,000원을 줄 테니까 사과를 줘. 이거는 시장 교환이고요. 선물 교환은 사과를 10개 받았는데 지금 돈을 주는 게 아니라 내가 나중에 사과 추수하면 너한테 줄게. 이게 선물 교환입니다. 아파트에서 외출해야 되는데 앞집에다가 우리 애 좀 맡아주세요. 5만 원 줬다? 이거는 시장 교환이고요. 우리 애 맡아주세요. 다음번에 외출할 때 당신 애를 우리가 맡아줄게요. 이게 선물 교환이고요. 그래서 이런 장기적인 교환에서 서로 주고받는 이게 상호성이고요. 이게 선물 교환이고 말하자면 뭐 아까 질문해 보면 뭐 사무엘 몰스 이런 사람 나왔는데 그 사람 원래 막스주의자인데 지금은 뭐 행동경제학에 가깝죠. 그리고 이 사람이 주장한 인간이 상호적 인간입니다. 호모 에코노미쿠스가 아니라 호모 리시프로칸스. 그래서 인간의 그걸 살려야 된다. 그런 주장을 하고 있고요. 물론 시장 속에서도 하여튼 뭐 그 질문한 분이 말씀하셨듯이 잘 이거를 디자인을 해서 그런 쪽으로 몰고 갈 수 있다. 이런 거죠. 그리고 뭐 볼라니가 최근에 번역된 책인데 인간의 살림살이 이건데 합리적 선택의 형식이 아니라 인간의 살림살이를 내용으로 하는. 그래서 선택을 잘한다 뭐 이런 거 갖고 갈 게 아니고 왜냐면 선택을 잘하더라도 어떤 사람은 소득이 100만 원이고 어떤 사람은 소득이 1억이고 그러면 그 힘의 차이를 그 100만 원밖에 없는 사람은 아무리 선택을 잘 자기가 원하는 걸 잘 꼼꼼히 선택하더라도 당연히 살림살이가 어려울 수밖에 없고 살기가 힘들 수가 있고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살림살이를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 뭐 코로나 바이러스 계속 그래서 원래 코로나 바이러스 시작됐는데 그게 지금 경제 우리도 그렇지만 미국 같은데 코로나 바이러스 잘 막지도 못했고 근데 맞아 고용 실업자가 많이 생기고 생계가 어려운데 그래서 지금 뭐 미국은 생계냐 생명이냐 이러고 있는데 지금 선택이 문제가 아닌 거죠. 언제 누가 뭐 직업을 잘못 선택해서 혹은 물건을 잘못 선택해서 문제가 생겼나? 전혀 아니죠. 지금 그러니까 합리적 선택의 내용, 형식이 아니라 내용이 중요하다. 폴라니 역시 무슨 공동체 협동조합 이것에 중요한 사람처럼 그렇게 돼 있고요. 케인즈 이 사람 거시경제학의 아버지입니다. 경제학 들어가면 미시경제학, 거시경제학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거시경제가 생긴 게 케인즈가 1936년 일반이론 쓰면서 핵심적인 거는 뭐 시장의 가격 기구가 그렇게 효율적이지 않다. 기존 경제학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그 문제가 있고 그리고 사람들이 시장에서 그렇게 합리적이지 않다. 특히 주식 시장에서 때때로 본능에 따라서 감성적으로 왔다 갔다 하고 날뛰고 계산을 차분하게 해서 주식을 사고 파는 게 아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의 불안정이 말하자면 자본주의를 뒤흔들 수 있다. 그게 1929년 대공황 그리고 2008년 미국에서 발생한 글로벌 금융위기 그런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얘기한 건 사람들이 이렇게 합리적이지 않고 공리주의 이 얘기도 안 맞고 사람들이 투자할 때 동물적인 근성에 의해서 투자한다. 애니멀 스피릿 이런 이름의 책도 나왔고요. 행동경제학자들. 그 자본주의 생각보다 불확실하고 불안정하고 자 20세기 경제학자들 주류 경제학자들이 한 일이 뭐냐. 사람들이 합리적이고 첫 번째 시장이 효율적이고 이걸 증명하느라고 끊임없이 노력해왔고요. 지금도 그 노력하고 있고요. 그래서 한 줄기로 얘기하면 모든 틀에 모든 시장에서 모든 사람에 대해서 합리적이다. 이걸 깔고 시작을 하고 그걸 갖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합리적으로 행동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교육이 극대화되고 시장이 효율적이고 이 얘기를 모든 시장에 적용하죠. 그래서 그게 핵심적인 맥이고요. 근데 그거를 지금 사람들이 그렇지 않다. 이런 얘기를 점점 많이 하고 있고 케인즈 옛날에 했지만 뒤에 가면 뭐 행동경제학인 데서 점점 더 많이 하고 있고 사람들이 이렇게 합리적이지 않기 때문에 2007년 8년 금융위기 이게 왔다. 그 얘기를 하고 있고
뭐 갈레츠키라는 사람 케인즈랑 비슷한 사람인데 약간 좌파적이고, 이 사람이 주장한 게 멜더스랑 비슷한 얘기고요. 케인즈도 비슷한 얘기했고, 사람들이 돈 받는데 임금이 올라가면 그게 기업의 비용을 높인다? 그 측면보다 임금이 올라가면 그 사람들이 소득을 가지고 지출을 더 많이 하기 때문에 수요가 늘고 물건이 많이 팔리고, 물건이 많이 팔리니까 고용이 늘고, 그래서 GDP 경제가 성장하고, 그래서 비용을 늘려서 고용을 줄인다는 쪽이 아니라 임금을 높이면 그게 지출을 늘려서 수요를 늘려서 물건을 더 팔리게 해서 고용을 늘린다, 이런 쪽이 됐고, 그게 나중에 임금 주도 성장 이렇게 된 건데, 우리나라에서는 아마 임금 주도 성장이라고 하면 너무 자극적이어서 소득 주도 성장이라고 바꾼 걸 거고, 소득 주도 성장이라는 단어는 학계에는 없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 주장은 케인즈, 갈레츠키 이런 사람들에서 온 거고요. 근데 사람들이 시장에서 물건을 잘 선택한다, 주류 경제학에서 그것만 강조하는데 지금 그게 아닌 쪽이고요. 행동 경제학이 역시 근데 한 80년 이후에 등장하면서 그 인간이 합리적이다는 거에 대해서 가장 포괄적으로 다면적으로 비판을 하고 있고요. 자, 근데 경제학 처음 배우면 야, 사람들이 합리적이 된다. 그래서 그걸 그냥 상당 부분 주입시키다 시피 하고, 학생들은 그냥 대부분 학생들은 그게 당연한 거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교회 가면 신이 있다, 이거하고 거의 비슷하게 그렇게 생각도 안 하고 그냥 가는데, 한 80년대부터는 행동경제학이라는 심리학자들이 중심이 된 여기서 인간이 어떻게 그러냐, 그렇게 완벽하게 계산하고 흔들리지 않고 자기 계산한 거 그대로 밀고 나가서 그대로 행위로 바꾸고, 아니다, 인간은 그런 존재가 아니고. 그래서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실제 인간이 전혀 안 그렇다, 심리학에서 이런 연구가 있다, 철학자 플라톤이 얘기했는데 인간은 감성과 이성과 프로이드는 본능을 얘기했다, 이 얘기가 다시, 그래서 원래 경제학자들이 좁게 시작해서 다 몰아냈던 것이 지금 어떻게 보면 다시 다 들어오기 시작하고, 근데 이게 뭐냐면 경제학이 좁은 영역에 있다가 물건 사고 파는 거, 자원이 배분되는 거, 가격 설명하는 거, 경제 성장, 물가, 고용 이런 것만 설명하다가, 아까 베커 같은 사람이 왜 그런 것만 경제학하고 설명해? 출산, 범죄, 결혼, 그 다음 법이 왜 변하냐, 종교, 윤리, 도덕, 이걸 설명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교회에 몇 명이 가서 돈을 얼마나 내냐, 그거 설명하는 거를 경제학적인 논리로. 범죄, 그것도 설명할 수 있다. 자기가 범인 될 만한 사람이 담을 뛰어넘어가서 도둑질했을 때 거기 그 집에 얼마나 보물이 있을까, 그걸 추정을 해야 되고, 잡힐 확률이 얼마냐, 그걸 계산하고, 잡히면 형을 얼마 받나, 그걸 비용을 계산하고, 그래서 계산을 해가지고 어느 쪽이 무거운지를 해서 담을 뛰어넘든지 아니면 그대로 있든지 한다. 아마 그 사람이 있었다면 지금 백인 경찰관이 흑인을 죽인 일도 그런 식으로 설명할 겁니다. 정확히 계산해서 그 순간에 한 8분 정도 누르고 있었으니까 죽일까 말까, 이런 식으로까지 얘기를 할 텐데, 그게 아니고 인간이 복잡하고, 근데 이제 인문학에서 볼 때 당연한 얘기를 왜 인지하지? 이게 왜 경제에서 당연하지 않은 게, 그동안 했던 한 100년 가까이 계속 밀어내고 좁은 영역에서 하다가 이제 바깥으로 나와서 딴 것들을 물건 사고 파는 게 아닌 그런 행위를 설명하려다 보니까 힘이 생겨서 나가긴 했는데 새로운 요인들이 막 등장하는 거죠. 그러니 어쩔 수 없이 예전보다 좀 더 복잡한 여러 요인을 고려하지 않으면 장터의 얘기 말고 다른 걸 설명하는 데는 힘이 붙인 거죠. 그래서 거꾸로 지금 계속 퍼져나가는 좀 경제학의 제국주의적인 경향이 있고, 근데 그것이 또 굉장히 넓은 범위에서 반박을 받는 이런 경향이 있고, 그 반박하는 핵심 수력 중에 하나는 행동경제학입니다. 칸네만이라는 사람, 이 사람 아마 노벨 경제학상 탄 사람인데, 경제 원론을 아마 학부 때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을 거고요. 심리학자고
근데 노벨 경제학상을 탔고 지금 프린스턴 대학에 80 가까이 됐는데 아직도 연구하고 있고 근데 경제학과에 있지 않고요. 심리학과에 있고요. 인간은 언제나 합리적이지 않다. 제한적으로 합리적이다. 이런 얘기 한 거고요. 그래서 뭐 두 과정, 두 체계 이론 이런 거 주장했고요. 어떤 때는 이성적입니다. 경제에서 얘기한다. 근데 어떤 때는 원시인의 동물적인 그런 게 작동, 감정, 본능 이런 게 작동합니다. 습관, 적응. 그래서 적응, 진화 이게 같이 연결되고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네, 감사합니다. 눈이 워낙 나빠가지고 시계를. 그래서 적응 습관 이걸 행동경제에서 중시하는데 이런 겁니다. 이거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왜 여름에 복날에 가뜩이나 더운데 삼계탕 먹나? 이거를 기존 경제학 입장에서 합리성에 기초해서 고통과 즐거움과 이걸 계산해서 그걸 설명할 수 있나요? 아직까지 제가 보기엔 설명할 수 없었어요. 그러면 행동경제학을 설명할 수 있나? 어느 정도 설명할 수 있죠. 왜냐하면 여기 느낌으로는 적응이 있으니까 지금 날씨가 36도 복날인데 삼계탕 먹으면 더 덥죠. 40도까지 올라갈 거예요. 그럼 일시적으로 거기 적응이 되니까 그런데 바깥으로 나오면 36도가 되니까 갑자기 시원하게 느끼. 그래서 이건 뭐 미국 사람들이 모르는 예인데 제가 틀렸을지도 몰라요. 다른 예 굉장히 많은데 제가 보기엔 우리 예로는 이거. 왜 해운대에서 겨울에 수영하냐? 가뜩이나 추운데. 이거 기존 경제가 설명 못하는데 행동경제가 설명할 수 있죠. 영하 10도인데 영하 20도로 만들었다가 10도인 대로 나오는 거죠. 이런 거를 뭐 준거 의존성, 적응을 강조하는 그런 거고. 세일러 선스틴 이 사람도 뭐 노벨상 타고 넛지라는 책 돈으로 살 수 없는 것 그거보다는 많이 안 팔렸겠지만 넛지라는 책 번역돼서 많이 팔렸고요. 자, 이거는 뭐 그냥 한 가지만 얘기를 할게요. 여러 가지 뭐 주식시장 뭐 다 얘기했는데 이 사람들이 주장한 거는 사람들이 돈에 대해서 합리적이다? 그러면 건강에 대해서도 합리적일 거다. 건강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딨냐? 만약 돈에 대해서 합리적이라면 그리고 인간이 합리적이라면 사람들은 먹는 거에 대해서 건강 관련되니까 당연히 합리적일 거다. 근데 미국 사람들 보면 30%가 넘는다, 비만이. 그렇게 자본주의를 강조하고 그럼 그게 합리성에 근거하고 있다면 먹는 거 양과 질을 조절할 텐데 조절 못했다는 얘기다. 봐라, 합리적이지 않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조사한 게 뭐 혼자 먹을 때가 100이라면 여러 명이랑 같이 친구 4명이랑 같이 먹으면 얼마큼 먹냐. 합리적이라면 110 정도 먹으면 될 텐데 170을 먹었다. 훨씬 많이 먹는다. 데이트할 때 어떻게 되냐. 혼자 먹을 때가 100인데 남자가 여자랑 데이트할 때 많이 먹나 적게 먹나. 훨씬 많이 먹었다. 거기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왜? 많이 먹으면 씩씩한 걸로 보일까 봐. 근데 설명도 나와 있습니다. 여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미국 경우입니다. 여자 경우는 혼자 먹을 때 100이면 미국 여자들 덜 먹는다. 조사고요. 거기에 대한 설명은 아무것도 없고요. 그릇 용기가 중요하다는 거고요. 무슨 얘기냐면 많이 주면 많이 먹고 적게 주면 적게 먹는다. 합리적이라면 많이 줬을 때는 남기고 적게 줬을 때는 더 먹겠다고 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그냥 그릇 크기에 담긴 거를 다 해치우는 거로 끝내니까 큰 그릇에 먹으면 많이 먹게 된다. 옛날에 우리 고봉밥 옛날에 뭐 산처럼 싸서 이걸 다 먹는 게 규범이다. 이런 규범을 기존 경제학 합리성 얘기할 때 얘기 안 한다. 근데 사람들이 행위하는 데는 그런 규범이 있다. 웃기는 예, 뭐 축구 선수, 경제학자들이 별거 다 연구합니다. 페널티킥을 제대로 막냐? 이게 말도 안 되는 경제학자가 이런 거 왜 하냐? 이걸 어떤 식으로 설명하냐면 뭐 축구, 골프 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하여튼 그 얘기하면 또 시간이 넘어가니까 그 월드컵에서 동점되면은 페널티킥 하죠. 그거를 여태까지 걸 다 모아가지고 뭘 본 거냐면 골키퍼들이 진짜
꼴을 최대한 막으려고 노력하느냐. 이게 기존 경제학 입장에서 볼 때 최대한으로 노력하면 합리적인 겁니다. 당연하죠. 합리적으로 행동한다면 막기 위해서 가장 적절한 행동을 할 것이다. 인데 이 사람 결론은 그렇지 않다는 거고요. 왜? 거리나 속도를 볼 때 뛰어봐야 소용없다는 겁니다. 이 부분은 저도 잘 이해를 못하겠어요. 왜 그런 얘기하는지. 그래서 결국 결론은 뭐냐면 골키퍼들은 너무 뛴다. 쓸데없이 뛰고 있다. 그럼 설명이 있습니다. 왜? 일단 경기장, 축구 경기장에서는 특별한 이유 없으면 뛰라고 한대요. 코치가. 쉽게 얘기하면 쟤는 왜 뛰지도 않냐. 그래서 뛰다가 골 먹으면 그래도 욕을 덜 먹는다 이거예요. 그게 뭐, 특별한 이유 없으면 뛰어라. 그게 노움이고요. 합리적인 적정한 수준을 넘어서 뛰니까 합리적인 게 아니라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다 말도 안 되는 로도스가 여기서 뛰어라. 찾아보니까 뭐 이거하고 잘 안 맞는 건데 이 부분 갖고 뭐 철학하신 분들이 쉽지는 마시고요. 그리고 정체성의 경제학 이런 게 등장했고 뭐 이 사람도 노벨상 탄 사람인데 경제학은 도대체 인간이 뭔지 얘기 안 한다. 그래서 인간을 규정하는 거 뭐 남자냐 여자냐 흑인이냐 백인이냐 뭐 이런 것들 쭉 얘기했는데 이 사람이 그 책을 썼고요. 정체성의 경제학.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책은 철학자들이 제가 봐도 그런데 들어가 보면 근데 도대체 아이덴티티가 뭐라는 거야? 제목은 정체성의 경제학인데 정체성의 개념이 정리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문제고요. 경제학 전공자는 경제학을 너무 씹으면 안 되지만 저의 최종 결론은 경제학은 수리적으로 탁월하다. 개념적으로 상당히 취약하다. 그러니까 자기가 이 사람까지 공격하면 안 되는데 어쨌든 정체성의 경제학이라고 했으면 정체성이 뭔지 어느 정도 설명을 해야 되는데 설명이 없어요. 경제학 책 열어보세요. 시장이 뭐라고 설명 없고 화폐가 뭔지 자본, 이윤 이런 거 설명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다들 알고 있냐? 그 개념에 대해서. 아니라고 봅니다. 경제학 전공한 친구한테 시장이 뭐냐고 물어보세요. 반 이상 대답 못할 거예요. 다 아는 거 아니야. 뭐 그런 게 무슨 뭐 김치가 뭐냐 정의할 수 있냐 먹어보면 알잖아. 뭐 버클리 뭐 이런 건가요? 그러나 역시 문제는 있고요. 앤즐리라고 하는 사람은 뭐 프로이드 이런 걸 끄집어내 가지고 인간이 갈등하고 있다, 고민하고 있다, 여러 자아가 안에서 공존하고 있고 담배 피고 싶은 자아가 있고 담배 피면 안 된다는 자아가 있고 그래서 경제학에 이제 거시 경제학이 있고 미시 경제학이 있는데 개인을 다루는 게 미시 경제학, 마이크로 이코노믹스입니다. 그게 이론의 핵심이고 이거는 지금 개인 단위가 아니라 그거보다 더 안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이름 짓기를 피코 이코노믹스인데 제가 번역하기는 미세 경제학. 개인 안에서 갈등이 일어나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기존 경제학은 개인이 그냥 통짜로 하나라고 보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맨 처음에 말씀드렸죠. 안에 갈등 같은 거 인정 안 해요. 근데 여긴 그걸 인정하니까 프로이드 생각하시면 그래서 그걸 부르기를 피코 에코노믹스. 피코는 뭐 이태리 말로 작다는 뜻이래요. 근데 이 용어는 교과서에는 안 올라 있지만 쓰고 있는 용어고요. 단기적인 계획자, 단기적인 계획자. 뭐 운동, 야, 나 한 달 후부터 운동할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되죠? 한 달 후부터 운동할 거니까 술 더 많이 마시고 담배 더 많이 피고. 근데 한 달 됐더니 아니야. 담배 못 끊겠어. 다시 한 달 후. 이런 식으로 약한 존재다. 기존 경제학에서는 어떻게 얘기하는 겁니까? 한 달 후에 내가 끊게 되면 어떤 고통이 따라올 거고 그걸 다 계산해서 한 달 전에 결정했으면 한 달 지나도 끝까지 그대로 간다. 내년 1월 1일부터 담배 끊을 거야. 10월 달에 결정했다. 합리적인 사람은 1월 1일 되면 그대로 끊는다. 여기 얘기는 10월 달에 끊겠다고 결정했으나 그건 그때의 얘기고. 이게 인간이다. 이거고. 사이렌과 율리시스 이걸 예를 많이 들고요. 인간은 취약하다. 막 소리가 들리는데 그 유혹을 견딜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럼 미리 그 협곡을 가기 전에 나를 꽁꽁 묶어라. 이게 인간이고 이런 식의 행위가 인간이고 이게 행동경제학 얘기고 합리적인 인간성에서 벗어난 뇌신경, 뉴로사이언스, 뉴로이코노믹스
이것도 엄청나게 큰 범위이고요. 우리한테 많이 전달이 안 되는데 뇌를 계속 관찰하고 전 이건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 너무 확산이 돼 있어서 예를 들면 뇌의 여러 부위마다 분업을 하고 있대요. 방정식 풀 때 작동하는 부위가 있고 여기 사람들 만나서 대화할 때 작동하는 부위가 있고 그래서 방정식을 처음 풀 때 던져주면 어린이의 머리, 뇌가 그냥 전체가 다 활성화된대요. 새로운 적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다가 여러 차례 풀어서 익숙해지면 어느 한 군데로 그 다음부터 한 군데만 활성화된대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된다는 거고. 월가에서 조사한 건데 돈 막 투자하고 막 주식 사고 파고 할 때 어느 부위가 작동하는지 관찰을 했고 그 다음에 막 배고파가지고 지금 식당 빨리 가서 밥 먹는 이때 어디가 작동하느냐를 관찰했더니 그 부위가 같았다. 그 다음부터는 제 해석인데 요새 사람들한테는 돈 버는 게 배고픈 거 채우는 거하고 거의 똑같다. 사자가 지금 먹이를 찾아야 되는 이 상황하고 월가에서 돈벌이 하는 거 비슷하다. 그만큼 막말로 얘기하면 돈독이 올랐다. 이 부분은 그러니까 뭐 원래 경제학자들이 얘기한 게 현실화된 측면이라고 봐야 될 거고. 근데 어쨌든 이 뉴로 이코노믹스 이런 데서 그 꽤 유명한 행동경제 주장은 인간이 감성 있고 이성 있고 뭐 해가지고 쪼개가지고 이게 플라톤이다. 감성과 이성의 쌍두마차다. 이 플라톤을 뭐 인용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200년 동안 얘기했던 경제는 잘못된 거다. 관계적인 그러니까 기존 경제학에서는 로빈슨 크루소 개인을 얘기하는데 아니다. 인간은 관계적일 수밖에 없다. 관계에 떠나서 인간은 살 수 없다. 뭐 스위스 경제학자 페어 같은 사람. 요거는 경제학에서 흔히 얘기하는 게임 이론의 그건데 무슨 게임을 하냐면 10불을 일단 주고요. 두 사람인데 한 사람이 그걸 쪼갭니다. 그럼 다른 사람은 뭐 예를 들면 8불, 2불 이 사람이 쪼갰으면 받으면은 8불, 2불 쪼개진 대로 나뉘고요. 제안한 사람 8불 갖고 그 대답한 사람 그래 받아들일게 그럼 2불 갖고. 근데 그 두 번째 사람이 나 안 받아. 그럼 둘 다 아무것도 0 아무것도 안 받는 겁니다. 여기서 핵심이 되는 거는 만약에 9불 1불로 야 내가 9불 가질 거야. 네가 1불 가져. 라고 했을 때 그 두 번째 그 플레이어는 받아들이는 게 맞죠. 그 기존 경제학 얘기대로 하면. 왜냐하면 받아들이면 1불이고 이익이 안 받아들이면 0입니다. 근데 대부분 이거 안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왜? 왜 네가 이렇게 많이 가져? 차라리 나 일부러 안 받고 말래. 그래서 공정성이나 분배에 대한 어떤 분노나 징벌이 있다. 그러니까 기존 경제학에서 자기 이익대로만 한다면 1불이라도 받아, 1센트라도 받아야 된다. 근데 그것만으로 움직여지지 않는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대부분 4불, 6불, 4불 정도. 4불 이하로는 안 내려가고 2불 이하로 내려간 적은 한 번도 없다. 2불 이하를 내려가면 아무도 안 받았다. 그래서 관계적이고 공정성을 따지고 이런 걸 따진다는 거고 원숭이는 불평등을 싫어한다. 이거 생물학자가 실험한 건데요. 두 마리의 원숭이가 있습니다. 오이를 먼저 하나씩 줬어요. 똑같은 오이. 잘 먹었죠. 냠냠하고. 두 번째가 문제인데 두 번째는 A 원숭이한테는 바나나를 주고 B 원숭이한테는 여전히 오이를 줬어요. 여기에 전제는 상식인데 원숭이는 바나나를 오이보다 좋아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원숭이는 바나나 좋다고 먹은 거고요. 두 번째 원숭이의 반응입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어땠을 것 같습니까? 이렇게 구멍으로 오이도 주고 바나나도 줬어요. 근데 정확히 그 두 번째 원숭이는 두 번째 받은 오이를 그 구멍으로 바깥에 던졌어요. 사진에 나와 있어요. 그 생물학자한테. 왜 나만 오이를 줘? 그럼 마찬가지죠. 이 경우도 오이라도 먹는 게 난데 난 차라리 굶을래.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생물학자는 뭐 그때 그 월가를 점령하라 그 2008년 그 금융위기 났을 때 월가를 점령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게 바로 그거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뭐 하여튼 이런 상태고 그래서 고용주와 노동자도 관계적으로 뭐 경기 나빠지면 해고 경기 나빠지면 일줄이고 이러기보다는 가능한 한 참고
그러면 노동자가 나중에 선물을 준다. 더 열심히 일한다. 뭐라고 얘기 안 해도. 뭐 이런 얘기들. 프랑크라고 하는 사람은 사회적 비교, 소셜 컴패리슨, 이 심리학자, 페스팅거라고 하는 사람 끌어들여가지고 사람들이 내가 40평 아파트에 산다. 기존 경제학에서 이렇게 이거로 효용을 얻고 즐거워한다는데 아니라는 거죠. 이것뿐이 아니라 왜 난 40평인데 누구는 100평에 살아? 나는 차가 왜 지금 뭐 2천만 원짜리인데 누구는 5천만 원짜리야? 절대적으로 보지 않고 이렇게 보기 때문에 순위를 매기고 그거에 따라서 불쾌하게 생각하고 소득도 그렇고 우리 뭐 성적 말할 거 없죠. 나 90점 맞아서 잘했지? 이런 어린이 없죠 요새. 그래서 반평균이 얼마야? 이게 부모의 질문일 거고 100점 그럼 혼나는 거죠. 애도 그렇게 하고 우리는 이 순위에 대해서 너무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이거 뭐 당연한 얘기를 왜 해? 그러나 기존 경제에서는 이런 얘기 한 적이 없고요. 딴 사람하고 비교한다. 이 뭐 뒤에 얘기는 생략하기라고요. 자마니 같은 사람들 사회자본 뭐 인간한테 필요한 거는 관계다. 그래서 뭐 심리학자 자기결정이론 자기가 스스로 결정해야 되고 근데 인간한테 필요한 건 식량, 물 그리고 자기 스스로 장악할 수 있는 그리고 관계다. 관계 없이 인간이 살 수 있나? 없다. 심리학, 생물학 쪽에서 그걸 강조하고 있고요. 지연, 혈연, 학연 이거 우리의 고질적인 문제인데 요새 점점 파악되는 건 이거의 상대적인 거다. 미국은 이런 거 없다. 우리 있다. 이게 오랜 고민인데 인종 문제 이거 보면 뭐 미국에서 잘 살 때는 인종 문제가 전혀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요새 같은 때 보면 완전히 뭐 부족사회 비슷한. 그래서 가족 중심의 소규모 사회가 한 10만 년 전서부터 있었고 이 생물학 쪽, 인류학 쪽 5천 년서부터 농업혁명이 시작돼서 물론 200년 전에 산업혁명이 그 뒤보다 훨씬 이때부터 바뀌기 시작했고 근데 이제 이 생물학 이쪽 얘기는 인간이 갖고 있는 유전자나 이런 것들이 대부분 다 10만 년 전, 5천 년 이전에 형성된 거고 그 이후도 현재까지 그냥 유지가 되고 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뭐 왜 그렇게 몸에 안 좋은데 단 거를 오늘 저도 뭐 도나스 먹었지만 단 걸 왜 좋아하냐 이거 원래 형성된 10만 년 전 거 얘기라는 거예요. 그때는 먹을 게 없기 때문에 무조건 생기면 많이 먹어야 되고 흡수가 빨리 되는 거 설탕 이런 거여야 되고 식량이 언제 생길지도 모르고 또 오래 먹으면 잡혀먹히고 그래서 아프리카 그 사바나 초원에서 그래서 거기에다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게 아직까지 지속되는 거고 그래서 이 얘기는 뭐냐면 자본주의니 민주주의니 이게 굉장히 좀 보편적이고 이런 건데 이게 지금 원래 10만 년 전에 형성된 그때부터 형성된 인간의 거하고 안 맞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적이고 이런 거 이런 쪽으로 계속 회귀하려는 그게 끊임없이 있다는 거고요. 그걸 억제시키지 못하면 그걸로 다시 돌아가는. 이제 조금 짧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동서양 얘기하는 걸 최근에 뭐 관심이 많아서 심리학자들 뭐 이거 봤는데요. 기타야마 마르크스는 심리학자들이요. 인간의 자아가 적어도 두 가지, 세 가지다. 서양, 미국, 이 사람들은 개인만 얘기하는데 이건 전 세계 인구로 보면 5%밖에 안 된다. 그 5%는 누구냐? 백인의, 중산층의, 대졸자의 이들은 개인적인 건 맞다. 근데 딴 데, 심지어 미국에 있는 아시아계, 뭐 히스패닉 이런 데는 관계를 굉장히 중시한다. 중국, 동양 더 그렇다. 그래서 실험한 게 뭐냐면 이겁니다. 뇌신경 사진을 찍은 건데요. 미국 학생한테 엄마가 지금 아프다. 엄마 걱정. 그 다음 당신 앞으로 졸업하면 취직해야 된다. 자기 걱정. 그래서 어디가 활성화되냐. 두 개의 문제를 놓고 서로 다른 부위가 활성화됐다. 중국 학생 똑같은 문제. 엄마가 아프다. 앞으로 취직해야 된다. 본인 걱정, 엄마 걱정. 근데 중국 학생은 같은 부위가 반짝였다. 그래서 미국 사람한테는 엄마하고 자기하고 별개의 개인이다. 중국 학생한테는 엄마하고 자기하고 상당히 겹쳐 있다. 훨씬 관계적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래서 이게 제가 그린 엉터리 실패한 이게 중국인입니다. 눈이 아니라 뇌 부위. 이건 미국인 이렇게 된 거고요. 그래서 무슨 이런 성격인데 미국인한테도 이런 게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코비드 이거 관련해서 이제 좀 느끼는 거는 왜 미국에 그게 확산이 빨랐고 그랬나. 물론 의료시설 이런 얘기도 할 수 있고요. 근데 인간 접촉의 방식이 다른 거 아니냐. 제가 생각하는 엉터리 가설이 하나 있습니다. 동의하라고 하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있으면 우리 경우에는 아마 한 사람이 어떤 일정 시간에 만나는 사람이 5사람? 근데 5사람을 계속 여러 차례 만나는. 그럼 이 사람이 바이러스를 갖고 있을 때 5사람한테밖에 확산이 안 되는데 아마 미국 사람은 20명 정도를 그냥 한 번씩 만나는. 그럼 훨씬 많이 확산될 테니. 그리고 또 하나는 아무리 개인주의라고 하더라도 방구석에 있는 건 아니다. 로빈슨 크루소 아닌 것 같다. 이 사람들이 주기적으로 몰에 가서 그 여러 몇백 명, 몇천 명과 섞여야만 존재가 유지된다. 야구장 가서 모르는 사람이지만 우리처럼 혈연지연하게는 아니지만 광장에 나가서 이렇게 떠들어야만 살 수 있는 게 인간. 바로 이게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의 어떤 원상인데 바로 그게 인간 아니냐. 그와 관련된 말도 안 되는 이 용어 들어보셨습니까? 헌팅 포차 이런 용어는 처음 들어봤는데 이게 공식적인 용어입니다. 이번에 무슨 룸사롱 또 어디 클럽 이런 데서 코로나 확산됐다고 근데 거기 상호 중에 하나가 헌팅 포차인데 이런 단어는 외국인이 가장 알기 힘든 단어죠. 포장마차라는 단어도 이해가 안 가는데 외국 사람이 포장마차 무슨 말 타고 달리나 이렇게 생각할 텐데 전혀 아니고 그걸 또 줄였고 헌팅은 또 영어고 포차는 한문이고 그러니까 조사해 보니까 신조어인데 여기 만나서 남녀가 이렇게 그런 거래요. 자세한 얘기는 할 필요가 없고. 그래서 제가 생각한 건 역시 말보다는 행동이 앞에 간다. 성경에는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 하나님의 말씀이긴 한데 그거 아니다. 괴테, 마크스가 얘기한 거. 태초에 행동이 있었다. 행위가 있었고 그다음에 말이 생겼다. 이게 역시 맞는 것 같다. 이거 아까 그 얘기입니다. 이 자아가 독립적이다. 엄마, 아버지, 서양인한테 다 바깥에 있다. 동양인, 한국 사람 포함해서 특히 엄마하고는 상당히 겹쳐 있다. 윌슨과 윌슨, 더 많이 알려진 사람은 에드워드 윌슨인데 이 사람 굉장히 나이가 많고요. 사회 생물학 이런 거 한 사람이고요. 이 사람 책 이렇게 두꺼운데 제가 읽으려다가 1페이지 읽고 덮었고요. 너무 내용이 많아서. 근데 첫 장에 누가 나오냐면 알베르 까뮈가 나옵니다. 문학. 이 두 사람 얘기한 거 길게 얘기할 필요는 없는데 자, 생물학도 비슷합니다. 20세기 초에 보니까 다윈 영향으로 했던 이 선별이 되는데 어떤 개가 잘 선별이 되냐, 생존력이 높으냐. 개체가 아니고 어떤 집단이 선별되는 거다. 이랬다가 60년대에 들어오면 그거 다 아니다. 어떤 하나하나의 개체가 중요하지 유전자가 중요하고 왜 집단이 중요하냐. 집단은 선별의 단위가 아니고 적응의 단위도 아니다. 그래서 경제학에서 개인 주장하는 거 비슷하게 거의 완전히 같다가 최근 한 20, 30년 동안 다시 아니다. 원래 다윈 얘기로 들어가면 다윈은 집단 전체가 살고 죽고 하는 거다. 그런 경향이 크다. 요 안에 어떤 개체가 살고 죽고 한다. 그런 측면보다. 그래서 지금 집단이 그 자체로 의미 있는 거다. 개인, 경제학에서 얘기하는 거와 반해서. 주장이 뭐냐? 이 데이빗 윌슨이라는 사람의 주장은 뭐냐면 이기적인 사람이 집단 내에서는 이타적인 사람보다 낫다. 왜냐하면 이타적인 사람은 계속 희생하는데 얘는 계속 파먹고 있으니까 얘가 유리하나 이기적인 인간이 늘어나면 그 집단 전체가 망한다. 그래서 다른 집단이 있는데 여긴 좀 이타적인 사람들이 많고 여긴 이기적인 사람들이 많으면 이 집단한테 이 집단은 망한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이게 망하니까 이기적인 개체들이 많은 그 집단이 망하니까 이타적인 사람들이 꽤 살아남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얘기, 뭐 이런 게 여러 가지 관계이고, 아직도 슬라이드 몇 개가 남았군요. 한 5분 정도는 가야 될 거 아니에요. 프라이라는 사람 주장, 결과 공리주의 아니다. 활동 중요하다. 인간한테 내가 이거 돈 벌기 위해서는 아니, 그게 아니라 이 활동의 의미, 보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걸 살려야 된다. 공부도 나 대학 가기 때문에 공부해야 된다? 오래 못 간다. 공부 스스로 즐길 수 있는 그게 오래 간다. 중국 사람들 게으른 자보다 부지런한 자가 낫지만 부지런한 자를 능가한 자는 누구냐? 즐기는 자다. 공부를 즐길 수 있는 그런 거고, 그래서 이런 거를 기업에서도 잘 결합시켜야 된다. 보너스 주택에 열심히 해? 이거 한계가 있다. 그래서 경제학자들은 인센티브를 강조하고, 인센티브는 뭐냐? 결과, 보상 이거고, 그래서 공부시킬 때 너 이렇게 하면 대학 못 가? 이건데 경제학자들은 그 얘기만 일반적으로 하죠. 경영학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을 더 줘봐. 그럼 잘할 거야. 근데 이게 일반적으로 그렇지 않다는 거고요. 아리스토텔레스의 뭐 포에시스, 프락시스 이런 차이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 사람 산업심리학, 심리학에서는 너무 유명한 사람이고, 근데 불행하게도 이름이 너무 복잡하고, 그래서 칸네만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발음해야 된다. 영어책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6센트, 6센트로 발음하면 된다. 이 사람이. 6센트 미하일이고, 이 사람 근데 퍼스트 네임은 다행히도 미하일입니다. 그래서 미하일리, 6센트 미하일입니다. 이 사람이 주장한 게 플로우고, 번역은 몰입이고요. 자기 일에 이렇게 집중할 수 있는 거고, 오토텔릭, 텔로스, 뭐 철학하시는 분 다 아시는 거고, 목적이 그 일 자체 안에 있다. 바깥에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모차르트 몰입인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할 수 있다. 모차르트 말고도. 그리고 또 해야 되는 얘기는 몰입도 아니고 대가를 바라는 것도 아닌데 헌신. 그래서 모차르트하고 이순신은 전혀 다르다. 이순신이 몰입했나? 몰입했을 수도 있겠지만 사람 죽이는 일인데 모차르트처럼 미친 듯이 요건 즐겁게 하지는 전혀 않았을 거고, 인간한테 헌신도 필요할 거다. 5분으로 끝내겠습니다. 미안합니다. 행복, 소득하고 행복하고 꼭 일치되지 않는다. 행복해지려면 소득만으로 다 안 된다. 어느 정도의 소득도 있어야 되지만 민주주의, 생태계의 보전, 그리고 역시 또 친구인데 몇 명? 4-5명? 뭐 이렇게 나와 있고요. 아마티아센, 아리스토텔리안, 중요한 건 자유를 위한 기능, 활동, 행위 이런 거지 효용이 아니다. 주관적인 게 아니다. 아리스토텔레스, 뭐 롤스, 누스밤 이런 사람들 다 에우다이모니아, 영어로는 플러리싱이라고 번역되는데 객관적인 어떤 행복관이니까 소득, 자원 이런 거, 능력을 키워주고 교육 끝. 그 다음부터 거기서 얼만큼 즐거움을 찾고 그건 각자 몫이다. 파레이스라고 하는 사람 기본소득, 인간은 자유를 추구한다. 왜 죽도록 일해야 되냐? 200년 동안 산업혁명하고 경제성장했으면 됐지. 이제 뭐 놀고 싶은 사람 놀고, 일하고 싶은 사람 돈 벌고 싶은 사람 돈 벌고, 이런 게 맞지 않냐? 이 기본소득의 원래 파레이스라고 하는 사람, 맹자, 유황산자 유황심하고 무황산자 무황심. 일정한 일이 있는 자는 인의예지를 할 수 있고 일이 없는 자는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생계가 유지돼야 뭐 예의도 안다. 뭐 아리스토텔레스랑 비슷한 것 같고요. 특별한 건 찾을 수가 없었고. 이제 한두 가지만, 그래서 관계성, 전체성 이렇게 중요한 것 같고요. 미국인, 중국인 이런 거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인식 요거만 얘기하면 될 것 같습니다. 더 이상은 뭐 얘기할 필요 없을 것 같고요. 또 실험을 했는데 뭐 많은 사람들이 좀 인식을 할 때도 관계적이고 배경을 생각하고 동양 쪽으로. 노자나 장자 전체를 본다. 뭐 한입의 낙엽에서 가을이 온 것을 본다. 그러면 영국 특히 뭐 경험주의 또 경제학은 어떠냐? 아니다. 한입의 낙엽이 아니고 낙엽이 수천 장 쌓이면
그때 가을이 온 거를 안다. 그거에 반대되는 건 셰익스피어, 뭐 그거 아리스토텔레스에도 있다고 말씀하셨지만 한 마리의 제비가 왔다고 여름이 된 것은 아니다. 이게 셰익스피어고 이게 영국 그 생긴 어떤 그런 서양적인 사고하고 부합되는 것이죠. 근데 여기 실험한 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변증법적일 수도 있고 뭐 그런데 동양 물체를 띄어서 안 보고 배경을 같이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한테 물고기를 호수에 넣어놓고 이게 뭐냐 그 물고기. 그다음 물고기를 이제 숲에다 놓고 배경이 숲입니다. 이게 뭐냐? 미국 학생들은 여전히 물고기. 일본 학생 호수에 있는 물고기, 물고기. 숲에다가 물고기를 놨더니 이게 뭐지? 잘 모르겠다는 학생이 꽤 나왔다는 거고. 결국 물체를 파악할 때 그 자체로 안 보고 배경으로 본다. 그래서 뭐 리스베트 같은 사람 그 심리학자입니다. 그 주장이 있고요. 서양은 사냥이기 때문에 그 물체만 집중한다. 사슴. 근데 동양은 농경이니까 전체 속에서 그걸 본다는데 이 설명은 좀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끝 한 가지입니다. 삼계탕과 비빔밥. 이제 저런 앞에 같은 뭐 낙엽이니 뭐 제비 얘기만 하고 학생들이 모르기 때문에 제가 결국은 음식을 봐라. 상당히 관계적이다. 사람 관계가 아니라 음식 자체가 비빔밥을 봐라. 이거 저거 해가지고 다 섞어야 된다. 나중에 섞어놓으면 분리가 안 된다. 삼계탕 끓여놓은 탕이다 그랬죠. 설렁탕 이거 완전히 분해할 수가 없다. 왜? 샌드위치하고 대비된다. 샌드위치는 제가 처음 먹었을 때 이게 음식이냐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근데 무슨 차이 때문에? 샌드위치는 뭐 안에 새우가 들어가냐 뭐 햄이 들어가냐 근데 작대기를 꽂아 놓은 거고요. 다 분해되죠. 그렇게 막 뒤섞여 가지고 섞여서 나중에 분해가 안 되면은 미국 사람들 별로 안 좋아해요. 그리고 미국 사람들은 심지어 우리 음식 먹으면서도 요건 무슨 맛이다. 요거를 분석적으로 하고 있죠. 그래서 이게 바로 그 예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고 이런 게 어떻게 문화적인 차이일 수도 있는데 근데 관계적이고 집단적이고 뭐 좀 총체적인 그런 성격이 있을 거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경제인 그게 뭐 보편적으로 적용되기도 힘들 거고 이미 서양에서도 이거는 좀 상당히 개정돼야 될 인간상이 아니겠냐. 네, 이 정도로 끝내겠습니다. 그 사이에 질문 올라오거든요. 네, 질문을 뭐 다 할 수는 없겠. 다 대답. 한 가지 말씀드릴까 일단 읽어 주시려고요? 네. 여기 남부에서 김부영 선생님이 보내신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강의 잘 듣고 있습니다. 경제인의 개념을 개인으로서의 경제인으로 본다는 설명으로부터 강의가 계속 진행되었다고 생각하는데요. 여쭤보고 싶은 것은 개인으로서의 경제인이 아닌 법인과 같은 법적인 집합적 인격체로서의 용기, 이 말이 가능하다면 이것에 대해서 경제학은 어떤 설명을 해왔는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첫 번째로는 초보적으로는 그냥 그런 조직체를 인정을 좀 안 했던 것 같고요. 기업이라는 것도 사실은 뭐 1인 기업도 있지만 아닌 기업도 많으니까 그런 것들을 별로 안중에 두질 않았고 그래서 일단은 그런 조직체보다는 시장에 중점이 두어져 있었고요. 그래서 시장에서 서로 교환하는 존재들 이게 핵심이었고요. 그래서 편하게 좀 갔던 건데 이제 기업이라는 존재 뭐 조직이라는 거 법인체 이런 거를 현실에 존재하는 거를 수용 안 할 수가 없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걸 어떻게 생각했냐면 뭐 어떤 기업이 있다라고 하면 그 사람들이 개개인들이 계약을 맺어서 형성이 된 어떤 덩어리다. 그래서 계약들의 덩어리로 파악을 하고 그 얘기는 뭐냐면 현재는 기업으로 여러 사람이 모여 있지만 계약이 파기되면 수시로 개인으로 쪼개질 수 있다. 그래서 아마 아주 단순화시킨다면 결국 여러 조직들을 인정하고 뭐 조합, 노동조합, 재벌 이런 걸 인정하지만 그런 것들은 일차적이진 않다. 결국 이익이 안 맞으면 각자에 해체될 수 있고 소멸될 수 있고 그래서 이거 자체를 개인으로 구성된 어떤 2차적인 존재로 이렇게 보는 경향이 강하죠. 그러니까 노조를 얘기한다면 노조는 그 자체로
스스로 독자적인 힘을 갖는 어떤 조직인가? 그렇게 보기보다는 노동자 개개인이 모인 거다. 파업, 노동자의 무슨 계급 의식, 막스가 얘기하는 그런 거 인정하지 않고 개개인의 의식이 모은 거고 사람들이 각자 자기 이익에 따라서 이번에 파업하면 좋을까 아닐까? 그 투표를 해가지고 파업하자고 하는 사람이 많으면 파업이 되는 거고 아니면 안 되는 거고 이렇다라고 보는 경향이 강하죠. 아까 그리고 뭐 질문한 것으로서 네. 그래서 하여튼 지금 현재는 이 행동경제는 이런 쪽에 있는 사람들은 그 어떤 제도나 이런 거를 잘 고안을 해가지고 근데 그거를 그냥 기존 각자 자기 이익 따라서 움직인다 사람이 이런 쪽으로 그걸 전제로 하고 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어떤 의욕을 북돋아주는 내적인 어떤 동기를 부여하고 또 인센티브만 주는 게 아니라 서로 관계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고 보람도 느끼게 하고 이런 식으로 그리고 서로 상호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디자인을 해서 가야 된다는 쪽으로 그런 주장을 하게 되죠. 네. 그럼 이 법인 이런 개념이 경제학에서 나왔다기보다는 뭐 법적인 그게 나오는 건가요? 당연히 그렇다고 봐야 될 겁니다. 주식회사 이런 경제인데 주식회사라는 단어가 경제학 교과서에는 그렇게 흔히 등장하지 않아요. 근데 상급으로 좀 가면 뭐 경영학이나 이런 데서 등장하지만 어쨌든 기업이라는 존재 자체에 대해서 그거를 굉장히 중시하기 시작한 게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시장에서 개개인이 만나서 사고 팔고 이 얘기를 주로 중점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그냥 시껄렁하는 질문, 뭐 질문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 경제 아까 그 아담 스미스 얘기지만 경제학의 아담 그 시원이 어디냐 기원이 어디냐 알테스를 좀 떠나놓고 그러면 이제 막스라든가 아담 스미스 같은 경우는 경제학이라는 게 뭔가 이렇게 일정한 왁구가 있어가지고 자본이 뭐냐 인간에게 뭐 경제적인 경기가 어디서 나왔느냐 뭐 그런 거를 하면 전통적인 어떤 틀에 잡혀 있는 어떤 개념을 끌어들여 가지고 경제학을 설명하는 것 같거든요. 전통적으로는. 근데 오늘날에 지금 요즘에 나오는 사람들 뭐 아까 제가 그 잔머리 많이 드린다고 그러는데 경제학 자체에서 발전되어 온 것보다는 아까 진화도 많이 끌어들이고 그렇지만 자꾸 외부 다른 학문의 분과에서 끌어들여 가지고 경제학자들이 마치 저수지 속에 와가지고 물고기 이것도 키워보고 저것도 키워보고 해가지고 적절히 남는 놈은 이제 크게 잘 자라게 만들고 그러니까 그 수많은 물고기들을 키워가지고 저수지에다가 거기 잘 자라는 물고기를 끄집어 내보려고 하는 것 같은데 결국 경제학의 미래라는 게 그 자체의 어떤 학문의 발전이기보다는 오히려 다른 쪽을 수용해서 하면은 결국은 그 전통적인 의미에서 경제학이라는 게 이제 무너지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근데 이제 일단은 그와 관련된 말씀을 드리자면은 가령 막스 같은 경우는 어떤 개인으로 존재하는 보편적인 어떤 경제인을 부정하는 거죠. 막스는 자본주의 그 사회 체제, 경제 체제가 인간을 규정한다라고 보니까 경제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건 자본주의에만 속한 그런 종류의 인간이고 보편적인 인간일 수는 없고 명확진 않지만 보편적인 이 인간으로서 막스가 지향한 거는 아까 했던 센이라든지 아니면 아리스토텔레스라든지 이런 것일 겁니다. 그런데 이제 어쨌든 그래서 인간이 사회적인 꼭 막스적인 의미는 아니지만 그런 거를 다시 고려해야 된다. 이게 맞는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예전보다 훨씬 경험적인 연구 여러 가지 방법, 소위 과학적인 방법들 다 동원하는 거죠. 그래서 원래 수학, 통계학 이런 거만 사용했는데 이제 자연과학에 썼던 실험,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그 뇌신경 이거 사진 찍고 이런 거, 또 심리학적인 실험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을 써서 이제 그거를 조망을 이제 하려고 하는 거고. 그래서 굉장히 다양하죠. 중요한 거는 다른 학문에 비해서 사회학이나 아마 정치학에 비해서
심지어 뭐 다른 웬만한 자연과학에 비해서 도구가 굉장히 경제학자들이 다루는 힘이 강하고, 그래서 이거저걸 다 갖다 쓰면서 이제 그거를 뭔가 결론을 끄집어내려고 하죠. 그러다가 결국은 뭐 어느 정도 정리가 될 수도 있고, 그게 경제학을 해체하는 그런 쪽이 될 수도 있을지 모르죠. 그러나 뭐 중요한 건 경제지, 사회지, 경제학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모르겠어요. 지금 현재 상태로는 원래 물리학을 숭상한 게 경제학이라는 그 주제가 있습니다. 물리학 쫓아가려고 그랬는데 지금 물리학만이 아닙니다. 꽤 오랜 동안 그랬었는데 물리학에 대한 질투 뭐 이런 게 지배적인데, 지금 뭐 생물학하고 교류하고 심리학하고 교류하고 워낙 다양해가지고 뭐 좀 과장되게 얘기하면 그냥 경제학 바깥으로 나갈 필요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예. 경제학으로 환원되는 거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환원까지는 아니고 이제 이거저거 갖다 쓰는데, 극단적으로 가면. 예. 그럼 모든 학문이 뭐 다 경제학으로 되는 거예요? 그렇게까지는 아닐 것 같고요. 사회과학 뭐 이런 쪽은 그럴 가능성이 꽤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법학, 사회학, 정치학은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고요. 생물학, 심리학은 그 수평적인 수준에서 교류하고 있고요. 의외로 법학이 제가 보니까 좀 뭐 이건 제 의견은 아니고요. 누구의 표현인데, 경제학자들이 법학이라는 성으로 들어갔더니 아무도 주인이 없었다. 싸울 필요가 없었다. 그러니까 변호사들이 있고 철학이 있고 한데, 말하자면 아마 이론적인 이런 게 좀 공백이, 법사상은 있었지만 그렇지 않나 싶고요. 사회학은 막 싸웠죠. 그래서 근데 사회학자들이 밀리고 있고, 이미 유럽에서도 사회학의 종언, Das Ende der Soziologie 이런 게 벌써 오래됐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인 거고, 그래서 상황은 좀 그런데, 그게 이제 제 말씀은 일방적으로 경제학이 막 똑같은 얘기를 모든 학문에 가서 하는 상황이 아니라 새로운 토양이니까 새로운 걸 받아들여야 되고, 그러니까 반대로 영향도 받고 있는 거고, 그래서 경제학 자체도 그것 때문에 꽤 개선이 되고 있다는 그런 얘기죠. 이렇게 하면 역설적으로 하면, 그러니까 처음에 그 경제학이 경제 행위를 하다가 네. 그냥 인간의 행동 이론 일반을 다루는. 네네. 네네. 그렇게 되고 있어요. 네네. 좀 약간 전달이 잘 안 돼 있는데요, 한국에. 지금 뭐 물건 사고 팔고 뭐 경제 성장 이거 많이 하는 게 아니고 놀라울 정도로 광범위하게. 그래 중요한 법이 왜 생기고 왜 변하나, 윤리 도덕, 거기다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스포츠인데 저게 그냥 사소한 게 아니에요. 야구 뭐 선수가 어디서 어디로 배치되고 이런 거. 타이거 우즈가 골프 치는데 이 골프 치는 원리는 경제학적으로 어떻게 설명하나 등등 뭐 지천으로 깔려 있습니다. 스포츠만 하더라도. 그리고 테니스 할 때 뭐 테니스 선수가 왜 이건 아직도 제일 이해를 못했는데, 한 번은 앞에 가서 강하게 치고 한 번은 또 길게 치고, 대충 이 두 가지거든요. 멀리 보내가지고 못하게 만들든지 아니면 앞에 가지고 바로 때려가지고 못 받게 하든지. 근데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했다 하는 이거를 설명하는 게 효용 극대화냐, 한계 효용을 극대화하고 있냐? 아니다. 근데 이게 난 장난인 줄 알았는데 장난이 아니에요. 상당히 인류학자가 이걸 심각한 문제로 다루고 그걸 아니라는 걸 정하려고 해요. 예, 예. 네, 질문이 좀 들어왔는데요. 그러니까 질문 두 개인데, 하나는 일반인이 읽을 만한 도서 추천이 있고요. 두 번째 질문은 되게 커서 그냥 마무리 말씀 겸 답변 주시면 될 것 같은데, 교수님께서 생각하시는 이상적인 사회는 어떤 사회이지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미래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글쎄 추천할 만한 책이 아마 한국에서 그걸 본격적으로 경제인 이렇게 해가지고 쓴 홍은 책의 행동경제학 이런 책. 뭐 그거 한번 참고로 하시든가요. 본격적으로 이 주제로 쓴 책은 없고요. 제가 책을 쓰기로 돼 있는데 아마 그게 곧 나올 것 같지가 않아서. 소개해 주세요. 아니 아직 책이 뭐 다 쓰여지질 않았는데.
이번에 질문 하나 더 왔는데 선택이 필요한 상황을 연구의 대상으로 삼아 학문적 영역을 성공적으로 넓힐 수 있던 걸로 생각할 수 있지는 않을까요? 네, 그건 당연히 그렇고요. 선택이 사실은 뭐 제가 보니까 아리스토텔레스나 이런 데도 이미 있었던 거고요. 그 니코마코스 윤리학 이런 데 보면 뭐 적절한 방식으로 적절한 시점에 적절하고 적절 뭐 대여섯 개 적절하게 화를 내야 된다. 예를 들어 뭐 이런 식의 그러니까 이거는 여기 경제에서 얘기하는 것보다 훨씬 정교한 미시적 기초죠. 사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 특히 니코마코스 윤리학 들 때 이 사람은 대단히 정교하구나 이런 느낌을 받았는데 플라톤하고 달리 이미 있었고요. 근데 그러면 선택이 있는 거 맞죠. 근데 일단 문제가 되는 거는 경제학자들이 선택만 자꾸 얘기하면 아까 잠깐 얘기했을 겁니다. 한 달에 2천만 원씩 받는 사람하고 한 달에 200만 원 받는 사람하고 다 합리적으로 선택하죠. 근데 2천만 원 받는 사람하고 200만 원 사람하고는 부자하고 가난한 사람이고 이게 다르잖아. 삶의 질이. 이게 상식적인 얘기인데 이 상식적인 얘기를 별로 경제학자는 중시를 안 해요. 무조건 합리적인 선택이라는 얘기만 하고 이걸 얘기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냐면 분배의 차이를 얘기해야 되는데 분배의 차이를 얘기하면 하이에크 시장에서 그냥 결정된 대로 받아라. CEO 1년에 10억 받는데 나는 1년에 3천만 원 받는데 그게 네 능력이야. 이거거든요. 간단히 얘기하면. 피케티는 말도 안 된다. 무슨 CEO가 그렇게까지 몇십 배 능력이 있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하이에크 얘기 이 세상에 도대체 사회적 정의 그런 게 어딨냐. 시장이 정의인데 분배적 정의 그런 거 얘기하지 마라. 아까 루커스라는 사람 좋은 경제학은 어떤 경제학이냐. 분배에 대해서 논하지 않는 경제학이 좋은 경제학이다. 이 사람도 노벨상 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원래 질문으로 되돌아가면 선택은 인간 삶의 중요한 부분이죠. 근데 선택으로 다 해결할 수 있냐? 소득 분배 해결 못하고. 그리고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어디까지냐? 마치 경제학에서는 모든 걸 다 선택할 수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내가 누구 어떤 부모한테서 태어날지 선택할 수 있나요? 혹은 심지어 내가 어떤 애를 낳고 싶다 부모가 선택할 수 있나요? 앞으로는 선택할 수 있을지 몰라요. 유전자를 고르고 뭐 어쩌고 그럴 수 있을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내가 선택하지 못하니까 내가 부잣집에 태어났냐 가난한 집에 태어났냐 그거로 인해서 생기는 모든 문제를 내가 왜 책임져야 되죠? 그리고 흑인으로 태어나냐 백인으로 태어나냐 선택할 수 없죠. 그러니까 선택할 수 없는 게 굉장히 많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려요. 우리나라 대학 가는 거 선택인가? 뒤섞여 있는데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 얘기하는데 당신이 그럼 대학 안 가겠다고 선택할 수 있었냐? 그럴 수 없었다. 당신이 의사와 관계없이 무조건 대학 가야 된다. 우리나라. 대학 안 가면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안 갈 수도 있었는데 다시 난 대학이 좋아. 공부하고 싶어. 그래서 온 게 아니지 않냐? 이런 게 선택이 아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는 태어날 때부터 여태까지 당신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개인 차원에서 그게 어디까지고 아닌 게 어디냐? 그걸 구분해내야 되고 그거에 따라서 경제학에는 합리적 선택의 역할이 어디까지로 갈지가 정리가 된다. 물론 그거에 더해서 선택이 가능한 경우라도 사람들이 그렇게 합리적으로 선택하냐? 선택할 수 있냐? 최후의 발언은 이런 겁니다. 기존 경제학에서는 야 연습해보면 잘한다. 그러니 생선을 고르는데 맨 처음에는 상한 거를 고르지만 몇 번 하다 보면 잘 고른다. 사과도 잘 고른다. 물론 난 영원히 못 고를 것 같지만. 근데 행동경제학자들이 얘기하는 게 중요한 선택은 연습이 안 된다. 대학교 몇 번씩 가냐. 자기 일생의 반려자를 몇 번 선택할 수 있지? 연습을 할 수가 없다 이런 건. 중요할수록 연습을 못하니까 제대로 못할 가능성도 꽤 높다. 네. 또 질문이 있나요? 이상적인 사회를 이상적인 사회? 글쎄요, 뭐 이상적인 사회는 역시 경제 활동이 우리 삶의 의식주 해결하는 게 많은 부분을 하지 않고 어느 정도 축소되어 있는 그런 게 우리의 이상적인 삶 아니겠나요? 근데 이제 그와 함께 항상 드는 생각은 자, 그럼 먹고 사는 거를 안 하고 그건 축소돼서 예를 들면 기본소득이 돼서 먹는 거 지장 없다. 뭘 어떤 사람은 계속 돈 벌고 싶으니까 돈 벌겠지만
그러면 돈 벌기 싫고 기본소득 나오고 이 사람이 할 일은 뭔가? 이 부분은 이제 철학하시는 분들이 메워야 되는. 뭐 기타 치고 놀면 되나? 가령 그 약품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그거 하나만 먹으면 뭐 1년 뭐 먹지 않아도 그냥 신체를 유지할 수 있고 살아갈 수 있다고 한다면 뭐 하냐고요, 그 다음에? 그다음에는 뭐 할까요? 아까 마르크스 같이 무슨 사유하는 삶, 여가가 많아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가를 누리는 뭐 그러면 막스 경제가 축소돼요. 아니 막스의 그 환상적인 주장은 그거였죠. 시인이 아니면서 시를 짓고 그러니까 어부가 아니면서 낚시를 하고. 그런 사회 올것 같아요. 재미있을까요, 그거? 그 부분이 제일 의문이에요. 철학적 사유? 모든 사람이 할 수 있을까요, 철학적 사유? 시적인 삶을 살아가는. 자,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건 왜 이렇게 못 사는 사람이 많냐? 아니 지금 교회가 어때요? 교회가 너무 엄청나게 많거든. 그 시적인 삶을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 의식주에서 상당히 벗어난 사람이 많아요. 기복이 아니고요. 기복이라고 하더라도 네. 그런 기복이라는 게 신적인 삶. 그러니까 이 세속적인 의식주로부터 벗어나서 살고 싶어하는. 아니, 그러니까 소득 분배가 개선되고 사람들이 경제에 얽매이지 않고 그래야 대한 지향점은 맞죠. 근데 이제 그래서 그게 다 어느 정도 해결됐을 때 예. 인간의 삶은 어때야 되는지에 대한 대안은 그렇게 뚜렷지가 않은 것 같아요. 네 멋대로 그냥 살아라는 조금 너무 소극적인 답인 것 같고요. 그래서 철학자나 뭐 이런 사람들이 그거에 대한 얘기를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아리스토텔레스 중에 정치를 하라는 겁니다. 정치를 하라. 그 사람이 이렇게 떠드는 거 이게 우리 사람 만나서 그 개인적인 발전을 해도 우리 20명 만나고 5사람 만나도 끝없이 대화하고 싶은 이 욕망이라는 것도 굉장히 커요. 그렇죠. 뭐 그런 것들이 좀 세부적이긴 하지만 그런 대화를 하는 거. 또 뭐, 또 어떤 사람들 얘기로는 뭐 인간이 하나만 꼽는다면 제일 만만하게 생각하고 좋아하는 게 여행이라는데. 근데 그것도 너무 소비적인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여행을 많이 다녀야 되는지 잘 모르겠고. 그거는 이제 코로나. 그러니까, 뭐 그렇기도 하고. 네. 감사합니다. 네.